안녕하세요. 정창문입니다. 제1강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부부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화합하는 모습을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부부하면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사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불어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여성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사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냥 뭐 삼국 그리고 뭐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흘러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사를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사를 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 중기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급격히 변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좀 잠깐만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 전 중기 이전 16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때도 남자들이 정치를 했고 다 지배했고 여성들은 늘 거기에 갇혀서 그냥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전 중기까지만 해도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떠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집안에서는 그냥 편히 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조선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는 굉장히 작아요. 뭐 행정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모든 종교 이런 시스템들은 아주 작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안이 사실은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비중이 컸다라는 걸 알겠고, 또 하나 남자들도 집안일을 활동하는 것을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안일은 그냥 여가 그냥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게 의무였고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집안일을 잘못하면은 문책을 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니 무슨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니 다 뭔 뜻이에요? 집안을 중심에 두고 집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성들의 집안은 나라를 다스린 것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집안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보통 큰 집들은 100에서 120명 정도가 함께 살아갔고요. 작은 집 웬만한 집들도 대부분이 5, 60명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왼쪽 편의 사진을 보면 어때요? 그림을 보면 항상 남자와 여자를 대등하게 생각했다는 걸 보시죠? 잔치자리에서 좌석도 이렇게 대등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현재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 집에 시집 가서 살잖아요. 물론 함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쨌든 여자가 시집 간다라고 생각하지 남자가 장가 간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잘. 예전에는 대부분 딸이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처갓집 가서 살면서 처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중국과 일본하고 다른 우리의 전통의 문화였던 겁니다. 이게 고구려 때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당연히 파워가 셀 수밖에 없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모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들은 어때요? 대부분 예전에는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어린 사이가 어떻습니까? 처갓집에 가서 혼자 가서 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이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땡깡도 많이 피우고 그런 웃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 자기가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일단 딸들의 계보가, 지금은 딸만 있으면 계보가 안 이어지잖아요. 족보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딸이 다시 또 딸을 낳아도 족보는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재산도 마찬가지 아들과 딸이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화면이 하나가 있는데 글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율곡 이 집안에서 나온 분재기라는 건데 상속 문서예요. 여기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여성들이 자기의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자유스럽게 했고 학문과 예술 활동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요. 이 당시에는 혼외, 연애, 요즘으로 딱 우리로 막 분류인이 간통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특히 여성들의 혼외, 연애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여자들이 힘이 강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조선 전 중기에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거의 대등하게 살았던 시대에 부부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실제 가족에서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더불어서 살아갔는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남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태계 이황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이시죠.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자리매김시킨 주작의 성리학, 주작의 종주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들 태계 이황 그러면 평생 학문만 했고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또 아내에게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막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랬을 것 같죠. 예. 사람들은 태계 이황의 부인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태계 이황의 부인이 누군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계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김혜호 씨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준하고 채라고 하는 2 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산후병으로 인해서 아내가 먼저 가죠. 그래서 31살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왜요? 예,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재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건지 아세요? 예, 바로 누굽니까? 안동권 씨인데요. 그 표현에 의하면 정신이 혼미한 사람, 흔히 얘기하면 지적장애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 태계가 지적장애인하고 결혼했다고? 사람들 믿기지 않죠? 예, 언젠가 다시 보겠지만요. 조선시대 때에는 장애인을 차별하지도 않았고 장애라는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사람들은 편견이 장애라든가 여성에 대한 편견은 좀 있었을지도 몰라도 장애에 대한 편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계도 이제 결혼했는데 이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은 보통 정신연령이 7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죠. 보면 이렇게 제사상에서 제사상을 잘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든가 뭐 바느질을 잘못했다든가 아니 그런 태계가 아내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아내의 실수담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들이 나와요. 실제 태계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태계는 한 번도 그 아내에게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친다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내를 항상 공경하면서 존중했었습니다. 이게 유가적인 여성관입니다. 여러분들 유교 그러면 대부분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의 근본 원리는 뭐예요? 이해잖아요. 이해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존중은 뭡니까? 어떤 상대가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늘 어질게 품어줄 줄 아는 것이 유교의 뭡니까?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번도 그렇게 불평을 안 했고요. 심지어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 47살의 안동권 씨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가 대부분 남자들은 죽으면 3년 후에 다시 또 재혼해요. 50살까지 그러거든요. 태계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뭔지 아세요? 아내의 심여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심여살이는 했어도 남편이 아내의 심여살이 했단 말 안 들어봤죠? 태계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태계는 지적장애인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항상 예로서 대했고요.
그래서 퇴계의 부부간이 뭐냐면요. 손자 아내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부부란 서로 손님처럼 늘 공경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더 퇴계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퇴계는 집안일을 당신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퇴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편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몇 통이나 남았는지 아세요? 3,000통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퇴계가 서울에서 벼슬살이 할 때 아내가 어때요? 살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늘 집안일을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계는요, 온갖 집안일, 안팎의 집안일을 다 했고요. 그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땅이 90만 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여의도 땅만한 땅을 갖고 있었고요. 노비도 350명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물려받은 노비는 50명이었는데 그 정도로 퇴계의 살림 솜씨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선 전중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등했던 시절에는 늘 남자들도 아내를 아무리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손님처럼 공경하면서 더불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임진왜란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성리학, 그러니까 좀 완고한 유고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는 가문이 중시되는 문벌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좀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제 여자들이 시집살이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있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들은 이제 자기가 시집을 와버렸기 때문에 친정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친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적게 받게 되고 또 이제 서서히 사회에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 여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이전만 해도 여자들이 자유롭게 사회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를 지으면서. 한 사람도 엄청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신사임당도 보면 많은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고요.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여자들이 사회 참여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집안에만 이제 갇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자들이 집안에 갇혀서 자유롭게 못 살아요. 그럴 때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소위 말하면 가부장의 횡포를 저질렀을까요? 예.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눌렀을까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이해라는 개념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갖고 있었어요. 실제 옛날 부부들은 어땠냐면요, 항상 서로 존칭어를 썼고, 편지 같은 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존칭어를 씁니다. 추사 집안에 여러분들 한글 편지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거기 보면 추사가, 아니면 추사의 아버지가요, 그 아내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뭐뭐 하시옵니까? 뭐뭐 하시옵소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임금한테 하는 어투거든요. 아내한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그런 아내의 인생을 이제 챙겨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부가 서유본하고 빙어각 이씨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성 중에 가장 존경할 여성으로 저는 이 빙어각을 드는데요. 이 부부가 빙어각이 그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남편 서유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평소에도 늘 보면 학문적인 동지로서 살아왔었습니다. 지우, 친구를 넘어서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 넘어서 43세 정도에 시골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뭡니까? 남편이 벼슬을 못하게 되고 여자가 이제 집에서 차밭을 일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밤마다 그때 이제 세상이 거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함께 사랑방에서 학문을 토론하다가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 정도 학문을 했으면 여자들을 위해서 무슨 뜻 있는 일을 하나 해보시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당신이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을 좀 써보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지 않겠소 하면서 여자들에게 필요한 가정백과서, 요즘 가정백과서 그러니까 낮은 것 같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뭐 음식을 한 가지 하더라도 옷을 하나 뭔가 고치려고 해도 인터넷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규합 청소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남편이 밖에 가서 물어봐 주죠. 실험할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다 도와주죠. 그리고 나중에 제목까지도 규합 청소라고 하는 제목까지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요, 빙어각이 매년 봄마다 백화주를 담습니다. 100가지의 꽃잎을 따가지고 술을 담아서 남편을 대접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감사의 표시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18세기 후반쯤 되면 이제 여자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죠. 19세기까지 가면. 근데 이런 시대에도요, 윤강현이라는 남자는 아내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승처럼 모시고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면서 항상 아내를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고 생각을 했죠. 이 남자는요, 서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남대문 밖에 요즘에 뭡니까? 그 약현성당 쪽에서 뭐냐면 서당을 학교를 했어요. 작은 학교 예전에 보면 서당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 하기 때문에 그 서당을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다 그거를 지적하면서 서당 운영까지 도와주고 또 심지어는요, 이 사람의 생활. 그래서 늘 보면 그 남편이 윤강현이 정일당한테 의존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정일당도 회갑 때 죽죠. 61살에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윤강현은 아우 시원해. 잔소리하는 아내 없으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요. 뭐냐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문집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집인지 아세요? 바로 얼토당토안나하게 이 아내의 정일당의 문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내가 자기한테 대부분 쪽지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 쪽지 편지를 다 아내가 보낸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끗이 벗겨가지고 그 필사본으로 만들면 크게 돈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활자로 해가지고 이게 간행을 하면은 집안채가 꼬박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활자로 만들어서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승이라든가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거 쓴 문집인데 서문 좀 써주세요. 뒤에 발문 좀 써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집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정일당 요구라고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때요? 두 사람은 성남에 어때요? 정일당 사당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아내의 문집을 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이 정일당이라는 사람이 존재한지도 몰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정일당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데요. 조선 후기에 되면 여자들이 사회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많은 약 한 43종 정도랄까요? 그 정도의 여자들의 문집이 남아있는데 그 문집들이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느냐? 대부분 아들이라든가 남편이 그 아내의 뭐예요? 문집을 만들어가지고 후대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학문적인 업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늘 어때요? 서로를 존경하면서 협력하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우리나라 여성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그랬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조선 전중기 이전하고 후기로 나뉘는데, 조선 전중기까지만 해도 어때요? 남자와 여자는 거의 대등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공경하면서 사회활동도 여자들도 자유롭게 하고 자기 부모도 모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크게 이렇게 도와줄 일이 없었던 겁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여자들이 사회 참여가 힘들어지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남자들이 여성들의 인생을 챙겨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성들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어찌 보면 가부장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정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뭡니까? 남존여비, 그리고 또 남자의 중심 세상이 언제부터 이게 딱 고착화됐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림을 안 하고 부엌을 안 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예,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겁니다. 특히 193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30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남자들이 징용을 가니까 여자들이 집안일까지 다 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현모양처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겨납니다. 현모양처가 조선시대 때는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현모양처는. 그 현모양처로 인해서 여자들한테 집안 안팎의 일들, 그러니까 안팎의 일들을 다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식까지 키우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의 슈퍼우먼이 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일제강점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여자들이 지위가 없어지게 된 건 어때요? 집안이 적어지고 국가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현격히 떨어진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유교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남자, 여자가 서로 공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